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국회 라이브 6 청년 마수. 오늘도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동안 무탈하게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요새 정치권이 하도 복잡하니까 그쵸. 네, 두 분의 그 안위가 가끔 이제 좀 궁금할 때도 있습니다. 네, 아니라는 표현까지 나야 하나요? 그 체포동의안 처리 이후에 민주당 내홍이 상당히 깊어지고 있고 이게 이제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또 어디까지 흘러갈지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제명 청원에 또 그 수박 7적 포스터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수박이라고 하면 이제 겉과 다른 사람을 지칭을 하고 또 변절자 최근에 이제 비이재명계로 이제 거론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한 시민단체에서는 반란표 색출은 헌법에 명시된 비밀투표 원칙에 이제 위반이 된다 이러면서 중앙선관위에 조사와 감사를 또 요청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상황이 어디까지 갈 건지 상당히 좀 과격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두 분의 이야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저는 오래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물론 이 분노 자체는 저는 좀 이해가 되긴 합니다. 저도 그때 표결 결과가 나왔을 때 되게 당황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구속영장 청구의 내용이 사실 매우 부실했다고 생각했고 네. 구속의 필요성도 저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난주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근데 이제 의외로 이탈표가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거의 많은 의원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건 압도적 부결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탈표에 대한 어떤 분노, 당황 이런 게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지금 사실 그 이탈표를 누군가 했을 텐데 그 사람들 찾아다니는 에너지로 지금 가고 있고 그 사람을 찾아서 공격하겠다는 에너지로 연결되고 있는데 네. 이것은 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이건 이재명 대표께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런 어떤 에너지가 누군가 분노할 대상들을 찾고 다니고 있지만 저는 좀 시간이 지나면 수그러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욕설을 한다던가 혹은 아니면 사실 무기명 비밀투표라고 하는 건 네. 그 어떤 투표를 한 사람의 양심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제로 끌어내지 않겠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투표를 한 것인데 네. 그 원칙을 어기는 것 자체를 국민들 혹은 아니면 당원들이 좋게 볼 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네. 좀 시간이 지나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수그러들고 해소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네. 이런 상황에서 그 민주당 혁신위가 내놓은 그 개편안을 보면 당원 여론조사를 당무감사에 반영하자 이런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과연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것인지 이른바 그 개딸의 영향력이 더 강화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예측들도 나오고 있네요. 기본적으로 당의 운영에 있어서 당원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당무감사 다음으로 하는 것이 공천인데 사실상 네, 네. 공천 과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금 당무감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올해 하는 당무감사의 경우에는. 근데 공천 과정에 충분히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선을 치르게 되면 50%는 당원들의 의사를 통해서 정해지고 나머지 50%는 그 지역구의 여론조사로 정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당무감사에 그리고 지금처럼 되게 적대적으로 뭔가 당원들 사이에 이견을 대하고 있을 때 이것을 당무감사에 되게 높은 비율로 넣는다고 하는 거 사실 논란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의견이 있다 정도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이것이 아직 추진되기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제 이 제도 논란으로 연결되게 되면 아까 이야기 좀 나누었던 이견에 대한 어떤 적대감이 계속 이어지겠지만 저는 이것을 지도부가 적절히 좀 정리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옆당 상황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이제 저는 의견이 조금 다른 게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저는 네. 장기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표결 결과가 나왔을 때 이제 제가 제 당의 입장으로 우리 이제 큰일 났다. 민주당이 먼저 정신 차리고 이런 대표 리스크를 좀 해소를 하고 나면 과연 우리가 전국 주도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저희가 지금 뭐 경제 요인 같은 경우 좀 외부적인 요인도 있고 또 뭐 당내 상황들이 있어 사실 저희 정부가 국민 여러분들께 노력은 하고 있지만 좋은 모습을 사실 못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어떤 이런 지지율 같은 것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민주당 측의 어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스크라는 게 사실 중론인데 네. 이것을 민주당에서 먼저 해결을 해버린다면 과연 우리가 앞으로 민주당과의 어떤 총선이나 이런 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진짜 내심 걱정이 정말 많이 민주당 되는데 이탈표가 되고 나온 거를 보고 오히려 네. 그 위기감을 느끼셨군요. 그렇죠. 위기감을 많이 느꼈는데 그 뒤에 이제 당에서 그걸
색출하겠다. 이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거의 뭐 사실 집단 린치를 하겠다라고 지금 지지자들이 선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아직 그렇게 위기감을 가질 필요까지는 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어떤 저번 전당대회에도 압도적으로 이제 당선이 되셨지 않습니까? 네. 그때 어떤 이런 당권에 대해서 굉장히 확고하게 쥐고 계셨고 그것이 이번에 압도적으로 부결이 나올 것이다라는 발언의 자신감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결국 흔들린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의 어떤 잘못된 점이나 스스로의 당에게 해를 끼치는 점을 인정을 하고 물러나시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자신을 내려놓으신다면 이게 빠르게 해결될 수 있지만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그렇다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에게 이탈하고 자신들의 어떤 지시를 거역했던 사람들을 다 잡고 꽉 죄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 지금 총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이것을 된다는 것은 공천권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정치인이라는 것은 공천권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저는 더 격화되고 극단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오늘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법원에 출석한 거 지켜보셨죠? 네. 네. 그 지난 그 대선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 발언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제 그 재판에 넘겨진 상황인데 한편 그 어제 또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 협찬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의 잣대가 과연 이게 지금 뭐 형평성 차원에서 공정한 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는 사법 사냥이고 누구는 2년 반 동안 시간 끌기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또 야당 쪽에서는 또 비판의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항상 어떤 혐의로 기소를 되고 뭐 수사를 받으시고 이러실 때마다 항상 어떤 검찰의 과도한 수사, 뭐 네. 본인이 부당하게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면 좀 항상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내가 부당하다고 수사를 받고 있으면 수사 과정에서 어떤 점이 부당했는지 나한테 주어진 혐의들이 어떻게 부당한지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의 주가 돼야 되는데 항상 누구는 왜 수사 안 하냐, 어떤 건은 왜 수사 안 하냐,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결국에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본인의 어떤 혐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이번에도 역시 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물타기로 결국 스스로를 방탄하려는 모습이 반복될수록 결국 스스로의 지지와 이런 당내 입지만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들 간의 마지막 TV 토론이 열리고 있습니다. 선관위 주관의 마지막 공식 일정이 이제 될 텐데요. 내일부터 이제 나흘 동안 모바일 ARS 투표를 이제 합산한 결과는 이제 8일에 이제 결과를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고 당장 다음 주 이제 수요일이면 새로운 당대표가 이제 선출이 되는데 최대 관심사가 이게 이제 1차로 끝나느냐, 2차까지 가느냐. 최근의 기세로 봐서는 1차에서 끝날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제가 나름 분석을 했을 때와 또 제 개인만의 의견이 아니라 지금 당내에서 봤을 때 결선까지는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당대회를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사실 좀 압도적으로 끝나지 않겠느냐 의견도 분명히 존재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생각보다 흔히 얘기하는 뭐 이런 윤심을 이제 이렇게 좀 강조하시는 후보들과 뭐 좀 그것보다는 다른 정책 쪽을 이제 강조하시는 후보들 간의 이런 격차가 생각보다 빠르게 줄고 있었고 이런 성장세가 고작 한 3주 만에 우리 예상을 벗어나는 만큼 늘어났단 말이죠. 네. 거기다가 이제 저희 당원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어떤 기성의 조직표 이런 흔히 얘기하는 상향에서 오더내리듯이 동원할 수 있는 조직 당원들뿐만이 아닌 이제 정말 새로운 방식의 예를 들면 온라인을 통해 참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대표나 아니면 어떤 의원들을 자신들의 어떤 뭐 아젠다 이런 기수로 삼아서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 이런 새로운 당원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분들의 투표 경향이 어떨지는 사실 이번에 저희도 처음인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온라인 투표 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젊은 층이 그런 데에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같은 숫자의 당원이라 해도 그 세대에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나타내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젊은 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가 좀 약진하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2년 동안에 이제 지역색이 좀 줄고 영남이 이제 줄고 수도권 비중이 늘고 젊은 층의 이제 당원이 네. 이제 비중이 이제 늘었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결선 투표까지 간다 했을 경우에 그러면 2등은 누굽니까? 저는 천하람 후보께서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2, 3등 이야기라는 것이 안철수 후보와 천하람 후보인데 네. 안철수 후보께서 항상 이제 어떤 선거에 보면은 약간 법칙 같은 게 있어요. 초반에 어떤 두 양당의 후보들이나 아니면 상대 후보가 있을 때는 뭐 본인에 대한 지지세라기보다는 그 양대 후보 혹은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후보에 대한 안티테제, 이분에 대한 어떤
비토 감성으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대립하고 있는 후보 간의 목소리가 이제 명확해지고 누가 어떤 아젠다에 대해 반대를 하고 누가 찬성을 한다 이런 것이 명확해지기 시작하면 점점 이 지지율을 주는 현상이 있어요. 안철수 후보께서 그 전에 이제 좀 본인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내신다면 아마 이런 게 조금 꺾였겠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고 이전에 안철수 후보께서 하셨던 모든 선거들이 사실 그런 식으로 흘러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똑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2위를 하시긴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2위는 아무래도 천하람 후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청년 정치인이기 때문에 점수를 더 좀 후하게 주는 건 아닙니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국민의힘 이야기였기 때문에 우리 네. 이제 더 이제 그 문 대변인에게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를 네, 했고 이제는 이제 권지웅 의원에게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그 국힘 전당대회 상황 일단 뭐 결선 투표까지 갈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결선 투표 당연히 가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이제 몇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서는 어쩌면 이제 과반을 넘기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열어봐야 알겠죠. 네. 근데 이제 과반을 넘기냐 안 넘기냐에 따라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기세 이런 것들이 완전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과반을 넘게 되면 사실은 이번에 천하람 후보, 안철수 후보 그리고 황교안 후보 나름 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심에는 아예 게임이 안 된다 이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줄서기가 더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만약에 과반을 넘지 않는다고 하면 말하신 대로 2등이 누굴까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긴 누구일 해요. 것 같아요? 저는 천하람 후보가 역시 천하람 후보입니까? 네, 왜 그러냐면 저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정당 정체성이 낮은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적인 인지도는 있지만 어쨌든 이 선거가 꽤 오랫동안 진행되게 되었고 막판으로 갈수록 네. 우리 당의 후보가 누구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그 지점에서 좀 약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려고 했었는지 저는 안철수 후보가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그 이제 후보 단일화 했던 날이다. 이렇게 해서 1주년이죠? 기자회견 네. 했잖아요. 그거 네.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후보의 어떤 전략으로서는 왜냐하면 그런 어떤 미안함 같은 게 조금이라도 연결돼야 투표장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오늘 기자회견 잘했다고 생각하고 되려 그 천하람 후보 측의 기자회견으로 이준석 대표가 사실상 오늘 기자회견을 했어요. 근데 거의 마지막 기자회견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이때 천하람 후보가 직접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네, 네. 그 어떤 팀이 꾸려지는 것 자체가 주는 힘도 있지만 어쨌건 이번 선거는 천하람 후보가 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후보가 드러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옳지 않았을까? 전략상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그 당사자가 직접 나와서 회견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았겠느냐. 오늘 그 국민의힘의 3명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김기현 후보, 안철수 후보, 또 이준석 전 대표까지 했는데 그 조금 전에 그 안철수 후보가 기자회견을 또 긴급 기자회견을 오후 5시에 열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내용인즉슨 대통령실 관계자 단톡방에 김기현 후보가 후보자이고 안철수 자신을 비판하는 그런 단톡방에 이제 글들이 떴다. 이 내용입니다. 그 어떻게 보세요? 보는 내용들에 이게 대해서. 뭐 지금 제시된 의혹이 뭐 아직 사실 뭐 확인 관계 그렇죠. 확인은 된 건 아니죠. 아니라서 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만약에 이제 이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은 뭐 다소 부적절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공무원이 결국 그 단톡방에 참여를 한 것이 이제 네. 문제이지 않습니까? 공무원에게는 이제 정치 중립의 의무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당인 저희일수록 공무원께서 뭐 저희 당을 지지를 하신더라도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만약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면 정말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각 캠프에서 혹여나 이런 일이 재발 있지 않도록 뭐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준석 전 대표의 기자회견이 그 내용이 이제 상당히 이제 좀 많이 또 화제가 됐는데 왜냐하면 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나오는 그 이제 좀 그 문제 학생 엄석대죠. 엄석대를 마치 그 윤석열 대통령을 떠올리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들으시면서 보셨죠? 네, 맞습니다. 예, 어떤 생각 드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보고 윤석열 대통령을 떠올린다. 이게 근데 막상 이 연설 내용을 쭉 보면요. 이 지금 여기에서 엄석대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네. 그 연설 내용 전체에 보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을 떠올린다면 그거는 그게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으로 해석할 여지도 충분히 있지만 뭐 민주당에 대입을 한다면 뭐 이재명 대표로 해석될 수도 있는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상대당을 이야기했을까요? 이전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이야기에서 뭐 상대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도 뭐 무리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이미 많이 이제 흘렀고 질문은 또 몇 개 남아 있어서 빨리빨리 이제 질문과 대답으로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그 기자회견 보셨죠? 네네. 네, 어떤 생각 드셨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떠올리게 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죠. 사실 이번 전당대회의 여러 규정 중에 하나가 이건 윤석열의 힘 전당대회냐, 그리고 지명직 당대표 대회냐, 뭐 이런 질문이 있었고 사실 그건 마지막까지도 유효한 것 같아요. 근데 뒷부분에 이제 김기현 후보의 땅 문제 뭐 이런 것들 부각되면서 네. 약간 잊혀졌던 걸 다시 상기시킨 것 같은데 핵심은 어쨌건 천하람 후보든 안철수 후보든 이런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올 것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마지막 기자회견에 그것을 추동했는가 아닌가가 효과의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윤석열 친윤석열계로 그 지칭이 되는 이번에 그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들, 당대표 후보들 과연 그 입성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만약에 그 전부 4명 다 낙마를 한다면 네. 그 이준석 전 대표에게도 좀 그 타격이 되지 않을까? 요것도 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최고위원이 오히려 가장 어떤 흔히 얘기하는 천하용인이라고 하는 네 분들 중에 뭐 청년최고 대표가 있지만 네. 일반 이제 선출직 최고위원에서 당선될 확률이 저는 제일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1등을 뽑는 경기라고 한다면 이제 네. 룰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 당원 100%인 상황에서 어떤 그런 당원 조직력이나 이런 걸 동원력을 가진 사람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최고위원은 사실 2명을 투표하고 4위까지 뽑는 것인데다가 네. 어떤 기존의 오더식으로 뽑는 그 당원들의 투표 방식으로는 이것이 명확한 오더가 아래까지 쭉 내려가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당대표나 청년체육 같이 한 명을 뽑는 사람이라면 이런 어떤 그런 지도부의 을중이 아래까지 내려갈 수 있겠지만 뭐 2명이나 그것도 그중에서 4명이나 당선되는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걸 제대로 좀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천하용인 중에 누가 당선 확률이 제일 높으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김용태 최고나 허나 이제 의원님께서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마지막 이제 그 이야기가 정순신 국수 본부장 낙마 사태인데 여파가 이제 지금 뭐 아직도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지났지만 대통령실은 이제 학폭 근절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한동훈 장관도 책임감을 느낀다고 이제 했습니다. 이번에 좀 빠르게 그 뭐 여권 또 이제 뭐 그 정부 쪽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상황을 수습하는 이런 일련의 이제 요 상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임명 취소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정황상 이것을 추천한 사람은 검찰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네. 저는 이것을 추천하는 과정에 한동훈 법무장관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정순신 씨와 함께 일했던 것이기도 하고 지금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장을 세우는 거예요. 경찰이 아닌 검찰을. 네. 근데 그것이 경찰 내에서 아주 큰 반발이 있을 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추천했기 때문에 결국 단수로 추천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되려 아주 웃기게도 정순신 씨가 낙마한 다음에 경찰청장이 사과를 했는데 저는 그건 경찰청장이 사과할 일이 아니라 이것과 연결된 어떤 누군가가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사실은 검증의 참사이기도 하지만 인사 자체의 참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게 앞서 말씀드린 거고 검증에 있어서도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만들 때 뭐라고 했습니까? 검증 과정을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법에는 없지만 시행령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 법무부 내에. 그렇게 해서 진행한 인사인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걸 몰랐다? 아주 무책임합니다. 전 최소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폭 문제는 단순히 어떤 아파찬스랑의 차원을 좀 넘어서요. 왜냐하면 분명한 피해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가 2년 넘게 가해자랑 한 공간에 있게 만들었던 것.
그리고 지금도 뭐 가해자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인사권자가 이것이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한 것에 어떤 단면이 드러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부의 수습에는 이제 사과도 없었고 상당히 미흡했다. 뭐 좀 마무리 좀 짧게 저도 이제 들어볼게요. 미흡한 그리고 잘못된 인사였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평소에는 어떤 자식의 잘못으로 자녀의 잘못으로 부모 정치인에 대해서 연좌제라는 것은 굉장히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많이 밝혔지만 네. 이번 건은 사안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이의 잘못은 아이의 잘못이고 그 이후에 결국 이분께서도 결국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신들의 이 변호인단을 데리고 대법원까지 가서도 졌을 얘기라면 사실 사안을 보셨을 때 이게 자기 자식이 잘못했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끝까지 시간을 끌어서 결국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런 분리를 이뤄내지 못했던 점, 이런 점 굉장히 잘못됐고 부적절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것이 인사 검증의 책임을 묻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본인에 대한 그 어떤 사법 뭐 재판이나 수사에 관련된 자료를 받기가 지금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그런데 이건 본인도 아니고 자녀에 대한 재판이었단 말입니다. 네. 그럼 이런 부분을 사전에 이제 뭐 그걸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법리적인 근거가 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도에 미비해서 오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 이것이 어떤 인사권자의 실수다, 인사권자가 책임져야 될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야 뭐 그 두 분 뭐 막론하고 공분을 사기 충분했던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청년마수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오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이탈표 이후의 내용 상황, 또 국민의힘 전대 정순신 국수본부장 낙마 논란 이야기를 쭉 펼쳐봤습니다. 지금까지 권주용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